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학년 3반 되는 남자입니다. 제 이야기가 사연택배라는 유튜브에 나온다니 감개무량합니다. 아는 분이 실명을 안 내도 되고 그저 사연만 나가는 거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니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모쪼록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만 해도 전 진짜 빈털터리에 아무것도 없는 촌놈이었죠. 그런 제가 어떻게 30억을 벌게 됐는지 이야기하려니 조금은 쑥스럽네요. 다 제 아내 덕분입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30억은커녕 평생 3억도 못 벌었을 거예요. 아내는 제 은인이지요. 박복한 제 팔자에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났는지 아마 어릴 때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하늘에서 도와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모두 잃었어요.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고 살았죠. 어릴 때는 차라리 고아원에 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매년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는 것도 곤욕이었거든요. 큰아빠, 작은아빠는 밥을 축낸다고 눈치를 주곤 했어요. 고모네 집, 외삼촌, 이모네 집 등 온갖 식구들 집을 다 전전하고 나니 제 나이가 15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어요. 중학교는 문턱도 못 밟았습니다. 보내주지 않았거든요. 15살이 된 저는 짜장면 집에 취직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했죠. 역시나 여기서도 주방장님이나 배달하는 형님들이 저를 못 살게 굴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눈칫밥을 먹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무엇보다 제 손으로 돈을 번다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꿈이 생겼으니까요. 돈을 조금씩 모아서 언젠간 저도 남들처럼 집도 사고 가족도 만들어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주방장님과 배달형님들에게 받은 혹독한 대우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고 결국에는 조리를 담당하는 위치까지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짜장면, 짬뽕, 볶음밥. 손님들이 다 맛있다고 하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짜장면집 사모님께서 저를 잘 보셨는지 중매를 서주셨어요. 여자는 저보다 3살 어렸는데 근처 신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애 씨, 여기는 짜장면 집에서 일하는 착한 청년이야. 열심히 일해서 주방장까지 올라갔어. 얼마나 똑똑하고 성실한지 몰라. 그리고 이쪽은 옆에 신발 공장 사모님이 소개해준 미애 씨. 18살에 시골에서 올라와 신발 공장에서 일한 지 5년 됐대. 착하고 마음도 고와서 공장 사람들이 다 좋아한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모님께서 많이 칭찬해 주셔서 제가 다 부끄럽네요. 안녕하세요. 저 몇 번 짜장면 집에 갔었어요. 맛있더라고요. 수줍게 말하며 웃는 아내의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첫 만남 후 우리는 6개월 정도 데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순리대로 결혼에 골인했죠. 처음에는 구하라. 아내 집에서 안 받아주면 어쩌나 고민했는데 다행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아내도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더라고요. 저희는 작은 월세방을 얻어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공장에 다니고 저는 짜장면 집에서 일을 했죠. 그러면서 첫 딸이 태어났어요. 큰애가 딸이면 살림미천이라던데 정말 잘 됐죠. 딸이 태어나면서 저희 부부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되니 생각보다 쪼달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후 집에 들어가면 아이와 아내가 자고 있는데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제 피를 나눈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때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만족감과 충만감이 느껴졌죠. 돈을 많이 벌어 아내도 딸도 더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쯤 저희 짜장면 집에 채소 납품을 해주던 사장님께서 제 고민을 듣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집집마다 책 많이 읽히는 거 알지? 교육이 중요하단 말이야. 백과사전, 세계 명작 동화 없는 집이 없어. 책 장사 한번 해봐. 내 친구도 그거 해서 돈 좀 벌었어. 돈을 얼마나 벌었는데요? 많이 벌었어요?
응, 내 친구. 그거 잘 돼서 집도 더 좋은 곳으로 이사했다더라고. 그 말에 혹했습니다. 더 좋은 집으로 옮길 정도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월세로 단칸방에 살던 저에게 그 말은 암흑으로 가득 찬 제 인생에 밝은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돈을 벌면 딸이 클 때쯤엔 자기 방도 하나 만들어줄 수 있고, 또 만약에 둘째가 태어나면 둘째도 방 하나 만들어 줄 수 있고, 제가 꿈꾸던 3개짜리 방이 있는 집을 살 수 있잖아요. 연탄방이 아닌 보일러가 있는 따뜻한 방에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짜장면집 주방장을 해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꿈이죠. 이거다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고, 아내는 걱정을 하긴 했지만 제 결정을 믿는다면서 저를 응원해줬어요. 저는 그 길로 짜장면집을 그만두고 책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식 있는 집이면 책을 많이 읽혀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했습니다. 집집마다 유치원 때부터 전집을 사는 게 유행이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용, 고학년용, 중학교용으로 동화전집부터 백과사전 등등 다양한 전집들이 많았죠. 교육열이 높았던 시대의 흐름에 힘입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껏 모아놓은 적금도 깨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책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성황을 이루는 듯 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저한테서 책을 가져간 외판원들이 저를 속인 겁니다. 책을 외상으로 가져간 후 그대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분들이 일부러 사기를 치려고 모였던 건지 한꺼번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저는 1,000만 원 상당의 책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죠. 사기를 당한 그 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책을 납품했던 외판원들이 저를 속이고 도망가 버린 후 돈도 잃고 신뢰도 잃어버렸습니다. 1,000만 원어치 책이 사라지면서 제 재정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어요. 빚을 지고 책을 사왔는데다 1,000만 원까지 사기를 당했으니 어땠겠습니까? 이걸 메꾸려면 새로 책을 사야 했는데 또 돈이 들어가야 했죠. 그럴 만한 돈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손해를 보고 포기해야 했습니다. 빚도 많이 졌죠. 여기저기서 빌려서 가게 얻고 인테리어하고 책 사고 했는데 그게 고스란히 전부 빚으로 남게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했어요.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여보, 진짜 왜 이래요? 우리 딸 봐서라도 정신 차려야죠. 이제 다 끝났어. 다 망했다고. 다음 달에 못 막으면 이 집에서도 쫓겨나야 돼. 이제 끝이야. 그렇다고 이렇게 술만 마시면 어떡해요? 어차피 망한 인생이야. 술이나 먹다 뒤지게 냅둬. 당신 죽으면 나는? 우리 딸은 어떻게 살라고? 몰라. 당신이 알아서 살아. 난 이제 망했어. 망했다고. 아내가 술병을 빼앗아 버렸지만 제가 다시 갖고 왔죠. 매일같이 아내와 싸웠던 것 같습니다. 애는 울고 아내도 울고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죽일 놈이죠. 게다가 나쁜 일은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했나요?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사셨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다 보니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돌아가신 지 이미 사흘은 넘었다더라고요. 아내는 장모님의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친정 어머니를 방치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홀어머니가 키워주셨기에 정이 남달랐거든요. 마음의 병은 결국 몸으로 나타났고 아내는 계속 누워서 와병 생활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일단은 잘 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술만 마시고 아내는 누워만 있고 애는 혼자서 방에서 방치되어 있었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당시에 연탄가스 중독이 많았으니까 저희도 연탄가스 중독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집에는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씨가 됐던 걸까요?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전날도 술을 거하게 먹고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일어났는데 연탄이 꺼졌는지 방이 추웠어요. 아내와 딸아이가 추울까 싶어서 연탄을 갈고 다시 누웠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엎드려 있었어요. 늘 새근새근 숨을 쉬었는데 그날은 그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깨웠어요. 수지야, 일어나봐 수지야, 수지야.
평소였다면 수지가 울고도 남았을 시간이었는데 애가 제품에 축 늘어진 채 조용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놀란 아내가 일어났어요. 왜 그래? 애를 왜 이렇게 무섭게 깨워? 수지가 울지를 않아. 숨도 안 쉬어. 깜짝 놀란 아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있는 수지를 빼앗아 들었죠. 아내 역시 수지를 애타게 불렀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선생님, 제발 우리 수지 좀 살려주세요. 수지 보호자분 되십니까? 안타깝지만 이미 숨을 거둔 지 오래입니다. 우리 수지가 죽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돼요? 어제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의사의 말로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저한테 일어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운이 지지리도 없는 저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사업도 망해, 장모님도 갑자기 가시고, 하나뿐인 딸 수지도 하늘로 가버렸죠. 이 모든 비극이 저 때문에 생긴 것 같았어요. 아내는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정어머니를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지까지 잃으니 더 이상 살아야 할 의욕을 못 느끼는 듯 했죠. 저는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는데 아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괴로움을 참다 못하던 술도 입에 댔어요. 그래야 겨우 잠들 수 있다면서요. 아내는 뭘 먹지를 못했어요. 먹는 족족 개원했습니다. 빈속에 술만 들이부었죠. 그러던 어느 날은 술을 마신 채 밖으로 뛰어나가기도 했습니다. 답답하다고 했어요. 술을 많이 마신 뒤 갑자기 집을 뛰쳐나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술을 미친 듯이 마셔댔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아내가 저러니 저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사업도 망했는데 자식까지 잃었으니 저한테 남은 건 아내밖에 없었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지 아빠, 우리도 엄마랑 수지 따라가자. 나 살고 싶지가 않아. 무슨 그런 말을 해?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지. 하늘에서 수지와 장모님이 보고 있어. 말과는 다르게 사실 제 속마음은 그러자고 같이 죽자고 할 뻔했습니다. 왜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사는 게 재미도 없었거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도를 향해 무작정 뛰어들었어요. 마침 그 순간 제가 아내의 팔을 잡아챈 덕분에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겨우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그만! 나 너무 힘들어! 제발 좀 정신 차려! 우리 수지가 날 부르는 것 같아. 수지 우는 소리가 귀에서 하루 종일 들려서 나도 미치겠어. 아내는 울먹인 끝에 결국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업고 근처 병원으로 뛰어갔죠. 그런데 병원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분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중요한 때인데 이러면 유산되는 거 아시죠? 그게 무슨 말이세요? 두 분 다 전염 오셨어요? 임신 3개월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제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요? 제가 사업이 망하고 장모님과 수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아내도 임신한 줄 몰랐던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죠. 아내도 깜짝 놀랐죠. 뱃속에 새 생명이 있다니요. 그러면 아내가 술을 좀 많이 마셨는데 괜찮나요? 다행히 아직은 초기라서 괜찮은데 지금부터는 위험합니다. 술은 끊으세요. 믿기 어려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명의 소식은 슬픔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먼저 저는 사업 실패를 비관하며 방황하던 걸 멈췄습니다. 큰 돈을 잃고 빚도 많이 졌지만 저는 아직 젊고 뱃속에 아기가 있잖아요. 이 아이를 책임지려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다시 희망이라는 게 생기는 듯 했어요. 아내 역시 바로 술을 끊었습니다. 아직 슬픔이 가시지 않았지만 뱃속에 수지 동생이 있으니 이 아이만은 꼭 지키고 싶어 했거든요. 수지 아빠, 우리 수지 동생만큼은 잘 키우자. 수지가 우리를 위해서 동생을 보내준 것 같아. 슬퍼하지 말고 잘 살라고, 동생 잘 키워달라고 하는 것 같아. 아내가 그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남자 체면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는 핑계로 술 퍼마시며 가정에 소홀했던 저는 아내에게 전부 미안했어요. 나 정신 차릴게. 그동안 당신한테 못했던 것들
다 보상할게. 하늘에 있는 수지한테도 장모님한테도 나중에 만나면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무릎 꿇고 빌게. 우리 사는 동안 수지와 장모님께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자. 우리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짜 열심히 잘 살자. 저는 예전에 오랫동안 일했던 짜장면 집으로 가서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저와 아내를 중매해 주셨던 그 짜장면 집입니다. 다행히 사장님과 사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셨고 다시 주방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슬픔을 뒤로하고 뱃속의 아기를 위해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토할지언정 꾸역꾸역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으니까요. 아내는 둘째를 위해서 다시 힘을 냈어요. 그동안은 방에서 누워만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를 위해 운동도 하고 다시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죠. 예전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 밥도 차려주고 같이 먹으면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둘째는 아들이었어요. 아내와 저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생명의 울음소리는 우리의 가슴을 다시 뛰게 했죠. 아들의 탄생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죠. 이 작은 아이가 우리에게 준 희망의 빛을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아내를 위해 다시 열심히 짜장면을 만들었어요. 아내도 잠을 설쳐가며 아이를 키웠죠. 또다시 아이가 자는 동안 죽을까봐 아내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여보, 좀 자. 오늘 밤에는 내가 애를 볼게. 아니야. 당신도 일하다 와서 피곤한데 내가 보면 돼. 얼른 쉬어. 저는 하루에 10시간을 일해서 피곤했고, 아내는 아이를 보느라 피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를 보면서 힘을 냈습니다. 이 아이가 옆에 있기 때문에 버티림이 있었죠. 둘째만은 꼭 잘 키우고 싶었거든요. 10년을 미친 듯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사이 저희 집에는 식구가 한 명 더 늘었어요. 셋째는 딸이었죠. 아들과 딸을 보고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비록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함께 살았지만 너무나 행복했어요. 빚을 이제 겨우 갚고 조금씩 돈을 저축해가던 찰나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아들이 11살 되던 해였죠. 아내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어요. 여보, 우리 좀 모아둔 돈 있지? 그 돈으로 짜장면집을 해보면 어때? 뭐? 가게를 내자고? 당장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당신하고 상의를 해보려고. 내가 따로 메뉴를 개발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기재 애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당신이 카운터를 보고 배달기사 한 명만 써서 해보면 어때? 요즘은 외식업이 호황이잖아. 그건 그렇긴 한데 저번처럼 또 망하면 어떡해. 그때는 내가 한 방이 터지면 된다는 생각에 눈이 멀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책을 팔려다 사고가 난 거고, 짜장면은 내가 15살 때부터 만들었잖아. 나만큼 짜장면, 짬뽕 잘 만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 제 말에 아내도 고민이 되는 눈치였어요. 아이들은 자꾸 커가니 집을 넓힐 필요가 있었죠.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해도 사실 말이 그렇지. 티끌을 모아도 결국 월급쟁이라 돈이 많이 모이긴 힘들었죠. 아내 역시 좀 더 넓은 집에서 아이들과 살고 싶은 눈치였어요. 그러려면 사실 창업을 해야만 했죠. 여보, 해보자. 이번에는 진짜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애들 잘 키워보자. 결국 아내가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와 저는 시장 옆에 있는 작은 골목에 짜장면 집을 냈습니다. 테이블 5개를 놓고 아내가 카운터와 홀을 봤죠. 배달 기사는 따로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오만했던 걸까요? 당장 잘 될 거라 생각은 안 했지만 이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주문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통 올까 말까였죠. 아무래도 시장 옆에 있는 작은 골목에 위치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짜장면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목이 썩 좋지 않았던 터라 오가는 손님들도 없었습니다. 다들 시장 골목 초입에 있는 큰 중국집으로 갔죠. 이러다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죠. 하지만 또 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던 어느 날 아내가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 일단 한 달은 손해를 감수하자.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서비스를 주자. 짜장면 한 그릇 시키면 짬뽕 한 그릇을 공짜로 주는 거야. 짬뽕 한 그릇 시키면 짜장면이 공짜고 군만두는 무조건 서비스로 나가고 그거 다 서비스로 주려면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은데 괜찮을까? 일단 손님들한테 우리 짜장면 집을 각인시켜야 해. 계속 이러자는 게 아니라 딱 한 달만 해보자. 맛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집에서 시켜 먹지 않겠어? 저는 처음에는 떨떠름했지만 아내의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아내는 저 잘 되라고 하는 사람이지 제가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만든 짜장면과 짬뽕 맛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한 번 맛보면 분명 저희 집 단골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먹어볼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느꼈죠. 한 그릇 시키면 두 그릇이 오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처음 맛을 보면 무조건 우리 집 단골이 된다. 이게 아내가 세운 계획이었어요. 아내는 제가 만든 음식에 저보다 더 자부심이 있었어요. 일단 우리 가게가 이렇게 서비스가 풍부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를 직접 배포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동원됐죠. 아파트마다 전단지를 붙이고 주변 상점과 카페에도 허락을 받아 전단을 붙였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짜장면이나 짬뽕 한 그릇을 공짜로 주는 서비스인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파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많은 손님들이 가게를 찾았어요. 그리고 역시나 아내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와, 여기 짬뽕 진짜 맛있네요.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전 짜장면 먹었는데 지금까지 먹은 짜장면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그리고 서비스도 많이 주니까 완전 좋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짜장면과 짬뽕, 군만두 모두 직접 만드는 거라 정성이 듬뿍 들어갑니다. 맛있게 드시고 계속 다양한 메뉴도 개발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제가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아내 덕분이었죠. 한 달 동안 파격적인 서비스로 우리 가게를 각인시켰습니다. 그때 손님들이 정말 많이 찾아주셔서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손해를 봤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식당에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를 경험한 후에 손님들이 주변에 입소문을 냈거든요. 제가 만든 짜장면과 짬뽕은 그렇게 주변에 널리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식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난 후에 아내는 또 한 번 가게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죠. 바로 손님의 미각뿐 아니라 시각까지 잡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짜장면집 주방에서 일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개발한 메뉴가 있었습니다. 다른 가게 짜장면과 짬뽕과 차별화되는 맛이죠. 수타로 직접 면을 뽑는 게 저만의 비법입니다. 아내는 일단 가게가 작지만 주방을 볼 수 있도록 통유리로 인테리어를 새로 했어요. 덕분에 손님들이 홀에서 제가 음식 만드는 걸 구경할 수 있었죠. 보통 중국집 주방은 더럽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청결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늘 깨끗하게 유지했고 손님들에게 신뢰를 주고 싶었어요. 아내가 저희 음식 철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주방이라는 새로운 콘셉트의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었죠. 짜장면, 짬뽕 먹으러 온 사람들이 주방 유리문을 통해서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수타 반죽으로 탕탕면을 치면서 만드니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요. 홀린 듯이 구경하면서 자연스레 맛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쫄깃한 면발에 짜장 소스를 버무리니 손님들은 더 맛있다고 느끼시죠. 짬뽕 같은 경우는 아내의 아이디어로 고추를 좀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맵기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 했습니다. 1단계는 일반 고추를 듬뿍 넣었고 2단계는 일반 고추와 청양고추를 반반 넣었죠.
3단계 제일 매운맛은 청양고추만 듬뿍 넣었죠. 손님들은 취향에 따라 맵기를 선택해서 짬뽕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위에 올라간 고추가 짬뽕의 풍미를 더 살려줬죠. 맛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고추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즉, 시각적으로 손님들을 유혹한 거죠. 아내의 예상은 이번에도 적중했습니다. 일단 시각적으로 호기심을 일으키니 볼거리가 많은 음식점으로 입소문을 탔어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구경하면서 외식하는 코스가 되었죠. 게다가 한번 맛을 본 손님들은 저만의 특별한 짜장면과 짬뽕에 매료됐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가 꽉 찰 정도였죠. 점심시간이 되면 회사원들로 가게가 북적였습니다. 자리가 모자랄 지경이었죠. 짜장면과 짬뽕에 매료된 손님들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몰려들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고추가 완전 아삭아삭하니 씹는 맛도 있고 국물도 얼큰해서 속이 다 풀리네. 짜장면 먹어봤어? 면이 쫄깃쫄깃해. 반숙 계란 프라이까지 진짜 완벽하다. 이런 맛집은 처음이야. 앞으로 여기서 자주 밥 먹어야겠다. 점심 손님이 지나간 후 가게를 청소하고 저녁 손님을 위해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해가 저물자 저녁 배달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리고 배달기사가 정신없이 오고 갔습니다. 제가 미친 듯이 만들면 미친 듯이 배달을 나갔죠. 여보세요. 짜장면 2개, 짬뽕 3개요. 짬뽕 3단계 맵기로 3그릇 배달해주세요. 그때처럼 정신없이 일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손님들이 들이닥쳤죠. 가게가 좁아서 더 이상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다른 가게로 이사 가게 되면 손님들을 잃게 될까봐 쉽게 이사를 갈 수 없었어요. 고민하던 찰나에 마침 건물 2층에 적당한 공간이 나왔습니다. 여보, 2층에 자리가 나왔다고 부동산 사장한테 연락 왔는데 위에다 자리를 추가로 만들까?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그러면 홀 직원만 좀 더 뽑으면 되겠다. 주방 보조도 한두 명 더 뽑고 손님들을 더 받을 수 있겠네. 아내는 신이 났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층 가게를 오픈하자마자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저와 아내, 배달기사까지 셋이 시작했던 가게는 어느새 직원이 9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바빠서 종업원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여야 했죠. 살다 보니 그런 날도 오더라고요. 한때는 저도 유행을 바라며 책 장사로 큰돈을 벌려고 했죠. 결국 빚만 지고 망했지만요. 그때의 실수를 거울 삼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잘하는 분야에서 한 우물만 열심히 팠죠. 그리고 맛을 위해 매일 아침 일찍 가게에 나와 정성스레 반죽을 하고 짬뽕 육수를 끓이는 등 하나하나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덕분에 품질 좋은 재료와 저만의 요리 비법으로 손님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아내 덕분입니다. 아내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손님들을 이끌 새로운 인테리어와 홍보 방법으로 화제를 일으켰죠. 아무리 음식이 맛있으면 뭘 하겠어요. 사람들이 몰라주면 자영업은 망합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꿰뚫어 봤고 먼저 홍보를 한 거죠. 그리고 아내 덕분에 저는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집 주변에 짜장면 경쟁업체들도 생겼지만 우리는 꿋꿋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정통성 있는 맛을 고수한 결과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유행을 바라는 일확천금보다는 오랜 기간 꾸준히 한 길을 가는 게 진정한 성공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음식은 정성이 듬뿍 담겨 있었고 그 정성이 고스란히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이죠. 90년대 중반 첫 해에만 3천만 원의 연매출을 올렸습니다.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 수준이었죠. 점점 단골 손님들이 늘고 입소문으로 유명해지면서 내년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이듬해에는 5천만 원, 그 이듬해에는 8천만 원을 넘더니 금세 1억을 돌파했죠. 여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 걱정 마. 꿈 아니야.
당신 고생 많았어? 다 당신 덕분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매출은 5억 원을 넘겼고 가게를 차린 지 9년쯤 됐을 때에는 급기야 10억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세상에 10억이에요, 10억. 정말 꿈만 같네요. 하늘에서 우리 엄마랑 우리 수지가 도와주나 봐. 아내는 기쁨에 겨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가게는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중식당이 되었죠. 이게 다 하늘에서 도와준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 매출이 10억 원을 넘기면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우리 가족만을 위한 집을 짓는 거였죠. 그동안 모은 돈을 털어 조용한 주택가에 작지만 아늑한 단독주택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이 집 명의는 당신 이름으로 해. 갑자기, 왜? 가게가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집은 당신 명의로 하면 좋잖아. 사실 가게도 명의만 나지 당신 거지. 당신이 만약 가게 일 안 도와줬으면 우리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었겠어? 말이 안 되지. 내 재산은 다 당신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은 당신 명의로 해. 집 명의는 아내 명의로 했습니다. 제 재산의 반이 뭡니까? 전부 다 아내 거라고 해도 무방하죠. 아내는 허튼 곳에 돈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다 저와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죠. 처음에 아내는 명의를 본인으로 한다는 말에 한사코 거절했는데 제가 고집을 부리니 어쩔 수 없었죠. 막상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보니 아내의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죠. 아내는 주변 환경과 실내 인테리어까지 꼼꼼히 신경 쓰며 세심하게 집을 지었어요. 드디어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정원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어찌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성공한 것이 실감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더 확장한다거나 메뉴를 더 늘리지 않았어요. 기존의 메뉴를 고수하며 우리 집만의 전통을 고수했습니다. 그게 저희 집을 오랫동안 찾아주는 단골 손님을 위한 예의였죠.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 오는 손님들을 보면 대대로 식구들끼리 찾아오는 일이 많습니다. 중학생 깎아머리 소년이 어느새 아버지가 되어 자식 손을 잡고 와서 먹고 가기도 했죠. 딱 한 가지 변한 건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1년에 딱 이틀 쉬었습니다. 추석 당일, 설날 당일만 쉬었죠. 가족끼리 여행은커녕 가까운 곳으로 가본 적도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추억을 못 만들어줘서 미안한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일주일에 하루씩은 꼭 아내와 쉬는 날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제라도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애들이 다 컸지만 어디 가자고 하면 잘 따라와줬어요. 고마운 녀석들이죠. 덕분에 우리는 사진을 많이 남길 수 있었습니다. 아들, 딸과 함께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곳으로 나들이를 갈 때면 하늘에 있는 첫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수지가 지금쯤 이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겠지? 그렇지. 우리 딸이 위해서 도와줘서 엄청 바쁘게 살았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돈 벌고 성공했지. 우리 딸 덕분에 엄마 아빠는 여기까지 왔어. 하늘에서 지켜봐줘서 고맙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어찌 살아야 하나 막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업도 망하고 희망이 사라져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던 때가 있었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고 열심히 읽고 온 사업마저 실패하면서 삶의 의지조차 꺾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빛이 있었나 봅니다. 하마터면 포기할 뻔했지만 다행히 저와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 끝에 오늘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가족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자신의 의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집값도 올라서 아내와 제 자산만 해도 30억이 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죠. 그러니 혹시라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언젠가는 희망이 올 겁니다. 제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